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서양 문화권 전반에서 아직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문화, 민족의 정신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형태로 계승됐는지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인간에 대한 관점, 세계에 관한 이해의 틀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던 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이기에 고대 철학의 작품들은 오늘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지적 유산들을 만들어낸 저자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데아론을 주장한 사람 중도로 알고 있는 플라톤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소위 서양 국가들의 관념 체계를 지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며 학문적으로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단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았던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플라톤은 왕성한 저작 활동을 통해 다방면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오늘 다룰 책은 그러한 저작들 중에서도 문학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책, 플라톤의 향연입니다. 본격적인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플라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에는 독특한 문화적 습성이 있었는데요. 흔히 잘 알려져 있듯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사법의 교육을 중요하게 취급했죠. 이 수사법의 교사를 자처한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이들은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등을 교사로서 귀족이나 그 자제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행했던 것이 바로 경합, 즉 아곤입니다. 이는 일종의 경쟁적 대결로 다양한 종목이 존재했습니다. 수사학의 영역에 있어 아곤은 보통 여러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주제에 관해 연설을 한 뒤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즉 누구의 연설이 더 뛰어난지 겨루는 시기죠. 아곤에서 승리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중엔 그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별다른 내용도 없는 현학적인 표현들을 늘어놓느라 지적 경쟁의 이미지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했죠. 플라톤의 향연 역시 기본적으로 이 아곤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 아폴로도로스라는 인물이 그의 친구와 일행들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것이 아폴로도로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컨대 실제 대화에 참여했던 것은 아리스토데모스며 그가 전해준 이야기를 아폴로도로스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향연은 구성상 몇 겹의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장치들이 플라톤 나름의 문학성을 살리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본 대화의 진행 역시 곧바로 각자의 연설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설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도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작품 내 배경은 주인공격 인물인 아가톤이 최근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펼쳐졌던 연설 대회에서 우승한 기념으로 펼쳐진 식사 자리입니다. 이야기의 화작격인 아리스토데모스는 그 자리에 초대받진 않았지만 아가톤의 집으로 향하던 중인 소크라테스를 우연히 만나 어쩌다 보니 합석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나중에 연설의 순서를 정할 때도 아리스토데모스는 소위 급이 안 맞았는지 발언권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스 문화상의 일부였던 식사가 끝나고 이후에 벌어지는 함께 마시는 시간, 심포시온이 시작됐는데요. 책 제목인 향연은 이 심포시온의 번역어에 해당합니다. 이는 오늘날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를 일컫는 심포지엄의 어원이기도 하죠. 즉 향연은 심포시온 속에서 일어난 아곤을 묘사하는 작품인 셈입니다. 심포시온에선 곧잘 흥청망청 마시며 고주망태가 되는 일도 있었지만 작중에선 전날에도 행해졌던 축하연의 숙취를 고려해 적당히 마시며 담론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아가톤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담론의 주제와 그 주제에 걸맞는 연설을 행할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참가자 중 한 명인 에릭시 마코스가 말하길 다른 모든 주제, 모든 신에 대한 찬양은 존재하지만 에로스에 대한 것은 없다는 파이드로스의 불만을 근거로 담론의 주제를 에로스에 대한 찬양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모두가 동의하여 에로스에 관한 각자의 연설이 시작되죠. 첫 번째 발언자는 불만의 주체였던 파이드로스입니다.
파이드로스는 신 에로스가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오래된 신들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기원의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몇 가지 출처를 제시합니다. 그리곤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이는데요. 파이드로스는 이를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에게 작용하는 기제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훌륭하게 우리 자신을 이끌어주니 신 에로스 역시 그러한 가치를 지닌다는 식이죠. 예컨대 우리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일을 행한 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켰을 때 가장 큰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파이드로스는 바로 이러한 작용으로 사랑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에로스는 인간의 신적인 용기를 부여하며 인간의 영웅적인 면모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파이드로스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알케스티스와 관련된 설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 등 사랑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사례들을 인용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이 용기를 가지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이며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들 역시 그것에 종사하는 인물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식의 논지였죠. 따라서 신 에로스는 가장 존경스러우면서 인간의 훌륭함과 행복에 가장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이라며 파이드로스는 연설을 끝마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설자인 파우사니아스는 대뜸 파이드로스가 핀트를 잘못 잡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에로스는 두 종류로 존재합니다. 그는 에로스와 아프로디테가 짝을 이루며 아프로디테가 둘로 존재한다는 근거로 두 종류의 에로스를 주장하는데요. 하나는 우라노스의 딸인 아프로디테, 일명 천상의 아프로디테이고 다른 하나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젊은 딸, 일명 세속적인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러니 에로스 역시 천상의 에로스와 세속적인 에로스로 나뉜다는 거죠. 파우사니아스가 파이드로스의 연설에 비판한 점은 바로 이 두 에로스 중 어느 쪽을 찬양할지 분명하게 고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파우사니아스가 생각하기에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은 둘 중 하나뿐이라는 거죠.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행위 그 자체는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오로지 그것이 행해지는 방식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즉 아름답게 행해지면 아름다운 것이고 추하게 행해지면 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도 그 자체론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으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형태로 행해지면 아름다운 것이고 추잡한 형태로 나타나면 추한 것이 되는 거죠. 파우사니아스는 세속적인 아프로디테의 에로스가 인간의 영혼보다 몸을 가능한 덜 지적인 자를 사랑하며 자신의 성적 만족에만 유념할 뿐이라며 비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에로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개의치 않는다면서요. 반면 천상의 아프로디테의 에로스는 음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며 지적인 면모가 강하고 올바른 형태로의 사랑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파우사니아스가 그 대표적 예시로 제시하는 게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소년애인데요. 이 소년애는 일종의 동성애인데 오늘날 동성애의 성격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동성애는 주로 나이든 남성과 소년과의 관계였는데 이는 주로 지적으로 이끌어주거나 후원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개 중엔 드물게 성적인 향응이 추구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론 정신적 사랑이나 멘토링의 성격이 강했던 거죠. 오늘날의 대학에선 주로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40대 이상의 교수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의 소년애란 바로 이런 느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아테네에서의 사랑에 관한 관례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하다고 평하면서 이를 훌륭한 에로스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에 따르면 은밀히 사랑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설령 못생겼더라도 더 고상하며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랑은 다른 경우에서라면 노예적 행태라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의 양상도 정당화해주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요컨대 에로스적 호의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서로 적절한 준칙을 가지고 만날 때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혜롭고 훌륭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자를 따르려는 준칙과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올바로 봉사하고자 하는 준칙의 결합, 지혜 및 다른 훌륭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과 교육 및 그 밖의 지혜 획득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만나는 경우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파우사니아스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에로스란 바로 천상의 에로스이며 이러한 에로스에 속하는 것들만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규정합니다.